예, 수요의 탄력성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할 텐데, 원래 뭐 기본 강의에서 그냥 살짝 넘어가기도 하고 뭐 이런 부분인데, 여러분 한 번 더 듣고 나중에 들어야, 조금 더 이해가 되고, 자꾸 접하다 보면, 조금 더 쉬워 보이고 이런 거지, 어렵다고 자꾸 넘기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 그 미시경과 처음 하면, 이 수요 곡선 혹은 수요 함수, 수요의 탄력성, 이 부분이 조금 걸리는 부분일 거예요. 처음 시작할 때. 근데 이게 기초 미분이 필요합니다. 미분이 뭐 어려운 미분은 경제학에 나오지도 않아. 아주 기초적인 미분 나오는데요. 그거를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저 정도는 뭐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한 번 안 되면 두 번 하지 뭐 이런 생각 가지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수요의 탄력성에 관한 것인데요. 내일부터는 조금 더 이제 목차를 정리를 해가면서 갈 거예요. 수요의 탄력성. 이게 아무런 여기 중간에 뭐가 들어있는데 탄력성 뒤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 뭐 수요의 소득 탄력성, 뭐 수요의 교차 탄력성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수요의 탄력성은 그래서 첫 번째 가격 탄력성부터 보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 이렇게 표시를 해요. 이거 이제 입실론이라고 있습니다. 입실론. 그리고 하참자로 P라고 적어요. P. 프라이스, elasticity of demand 이렇게 해서 프라이스, 가격의 탄력도. 그래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는 건데 이거 어떤 의미냐면 가격이 미세하게 변했을 때 수요량이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냐 이거예요. 자,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일단. P분의 DP. 요게 가격의 변화율이에요. 그 다음에 Q분의 DQ. 여기다 뭐 하첨자로 디맨드 쓸 수 있는데 안 써도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수요 얘기하고 있으니까, 하첨자로 여기다 QD, 하첨자 디맨드로 쓰면 되는데, 가격이 미세하게 변할 때 수요량이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냐 이거예요. 여러분 전구공 있잖아요. 전구공을 이렇게 이 높이에서 뚝 떨어뜨리면 땅에 부딪혀서 다시 올라오죠. 탁구공 있잖아요. 탁구공을 똑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려 봐. 그러면 탁구공이 많이 튀어 올라와, 전구공이 많이 튀어 올라와. 안 떨어뜨려 봐서 몰라? 전구공이 많이 올라오잖아요. 그게 탄력도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높이에서 똑같은 충격을 가했을 때 훨씬 더 반응을 크게 하면 탄력도가 크다고 말하고 반응을 적게 하면 탄력도가 작다고 말해. 가격을 미세하게 충격을 가했어. 그랬더니 수요량이 많이 변하면 탄력도가 높다고 말하고 적게 변하면 탄력도가 낮다고 말해요. 변하지 않으면 비탄력적이라고 말해요. 비탄력적이다. 자, 가격을 끌어올리면 수요량은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가격을 올리면 아까 수요량은 준다 그랬잖아. 가격을 낮췄어. 그럼 수요량은 늘어요? 줄어요? 늘죠. 요거 위에와 아래가 반대 방향으로 항상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서 탄력도를 플러스로 만들어준 거예요. 거의 미시경대학의 책 90%는 앞에다 이렇게 붙여요. 이중 선생님처럼. 그런데 안 붙인 책도 있어. 인위적으로 마이너스를 안 붙이고 그냥 마이너스 값으로 탄력도를 표시한 책도 있는데 거의 여러분이 보는 책들은 거의 대부분 붙인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냥 붙이면 돼요. 뭐 나중에 그렇게 많이 보는 않는데 이영환 선생님 책을 보는 학생들이 있어요. 이영환 뭐 해설 미시 뭐 이런 것들을 보시는 책들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마이너스를 안 붙입니다. 그런 책들도 있는데 거의 한 10%가 안 돼. 거의 90% 이상은 마이너스를 붙인다고 생각하면 되고 자 이걸 이렇게 다시 한번 쓸 수 있어요. 마이너스 dp분의 dq 그리고 q분의 p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여기 이제 서로 여기에 분모에 있는 거 분자에 있는 거를 정리를 해보니 dp분의 dq 그 다음에 q분의 p 이렇게 쓸 수가 있다. 자 이게 뭐냐면 수요 곡선 이렇게 생겼어요.
요 프라이스 퀀터티 평면에 앞에 마이너스를 빼버리면요, 기울기가 요걸 마이너스를 빼버리면 수요곡선은 이제 우상향 이렇게 그릴 수가 있는데 또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디맨드 커브 이렇게 생겼다. 이것의 기울기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요렇게 수량이 미세하게 변했을 때 가격이 얼마나 변하냐 이렇게 쓸 수가 있어. 대문자도 소문자 다 상관없는데 그냥 통일해서 이렇게 가격이 얼마나 변하냐. 수량이 이만큼 변할 때 가격이 얼마나 만약에 이게 기울기가 가파르다면 이렇게 똑같은 수량 변화에 대해서 가격이 훨씬 더 많이 변하는 거죠. 이렇게 기울기가 어떤 게 커요? 마이너스는 잊어버리세요. 이 앞에 마이너스는 잊어버리고 어떤 게 더 가파르게 생겼어? 얘가 더 가파르죠. 응? 얘가 더 완만하죠. 기울기가 얘가 다 작고 동일한 Q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이 P가 변하면 이게 가파르잖아. 훨씬 더 많이 변하는 거죠. 근데 얘는 어떻게 돼 있어 지금? dQ분의 dP가 아니라 dP분의 dQ 뒤집어져 있네. 그래서 수요 곡선의 기울기의 역수라고 말해요. 뭐라고 말한다고? 요 기울기의 역수. 수요 곡선 기울기의 역수. 그리고 이 탄력도는요, 요 Q분의 P. 어느 수요 곡선상의 어떤 점에서 측정하냐에 따라 다 다릅니다. 탄력도가 다 달라. 그래서 한 점, 수요 곡선상의 한 점. 이렇게 수요 곡선의 기울기의 역수하고 어떤 점에서 측정하느냐? 수요 곡선상의 한 점. 이게 탄력도를 정한다. 어떤 의미인지 뒤에서 하나씩 더 하게 될 거고요. 두 번째, 이 수요 가격 탄력도는 크게 아까 말했어요. 탄력도가 탄력성이 높은 게 있고 탄력성이 낮은 게 있는데 이게 탄력도가 낮은 거를 보통 이제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말하고 비탄력적. 그리고 탄력성이 1인 경우도 있어요. 1인 경우를 단위 탄력적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 말은 가격이 1% 올라가면 똑같이 수량도 1% 떨어진다. 뭐 이런 거죠. 똑같은 퍼센트지만큼 변한다. 이게 이제 변화율이라는 게 항상 퍼센트지예요. 그래서 똑같은 분모 분자의 퍼센트가 똑같다는 걸 단위 탄력적이라고 말하고 가격은 변했는데 수량은 전혀 변하지 않아. 이러면 비탄력적이라고 말하고 가격은 1% 변했는데 이거는 수요량이 100% 변한다. 뭐 이런 식의 탄력적이라고 말하고 이런 것들이 있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 두 번째,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라는 게 있어요. 소득 탄력성. 이건 뭘까요? 소득이 1% 변했을 때 수요량이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냐 이거겠죠. 이걸 이제 수식으로 이렇게 씁니다. 입실론 M. M은 인컴이에요. 인컴, 소득. 소득이 변했을 때 뭐가 민감하게 반응하냐? 수요량이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냐. 자, 이거는 수식으로 이렇게 됩니다. 요 M분의 DM. 소득이 1% 변했을 때 요 Q분의 DQ. 수요량이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냐 이거라고. 자, 소득이 1% 변했는데 수요량은 엄청 많이 변하는 이런 거를 소득 탄력도가 크다. 반대로 거의 변하지 않는다.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거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수요 탄력도를 0, 1 이걸 기준으로 수요 소득 탄력도가 예컨대 0보다 크면 이거를 정상제라고 말해요. 정상제와. 소득 탄력도가 0보다 작다. 이걸 열등제라고 불러. 열등제와. 여러분 개념들을 알아야 돼요. 정상제, 열등제. 소득 탄력도를 기초로 한 개념이다. 세 번째, 요거보다 큰 거는 정상제. 요거보다 작은 건 열등제. 그랬는데 1은 또 뭐냐? 0과 1 사이 값이다.
그러면 이걸 필수제, 필수제. 그리고 1보다 크네. 얘는 사치제, 이렇게 사치제. 필수제는 식료품 이런 거예요. 내가 소득이 좀 줄었다고 해가지고 밥 안 먹고 살 수는 없잖아. 그래서 그 소득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하지 않아, 필수제는. 사치제는 내가 지난달 용돈하고 이번 달 용돈이 확 차이가 나. 지난달 우리 가계 소득하고 이번 달 가계 소득이 확 차이가 나. 그럼 뭐부터 줄여요? 백화점 가는 것부터 줄이지. 사치제부터 줄인다. 그래서 이거는 탄력도가 크고 탄력도가 작고. 열등제라는 게 있는데요. 소득이 증가할 때 이 수요량이 두 가지입니다. 나중에 기편제 얘기를 할 때 대체효과, 소득효과 할 때 하겠습니다. 일단 소득효과에 따른 개념이 정상제, 열등제, 그 다음에 필수제, 기편제, 이렇게 사치제 이런 네 가지 개념이 있다. 요거 일단 알아두시고, 세 번째 교차 탄력성. 수요의 교차 탄력성. 자, 이거 기호를 이렇게 씁니다. C는 뭘까요? 크로스, 교차. 크로스 일레스티시티 오브 디맨드. 수요의 교차 탄력도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아까 제가 몇 번 한번 계속 얘기를 드렸어요, 이미. 사과 가격이 올라가면 배에 대해서 수요량이 늘겠냐, 줄겠냐. 뭐 이런 거예요. 사과가 값이 비싸지면 대신 오렌지 사 먹는다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사과를 대신해서 오렌지 사 먹는 거죠. 대신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교차 탄력도에 관한 개념인데. 자, 보세요. PX, X제 가격이 상승했을 때, 미세하게 올랐을 때, 이건 미세하게 변화율이에요. Y제 수요량이 증가할 거냐. 자, 여기 0보다 크다 이렇게 해봐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사과 가격이 올라갔는데 배 수요량이 늘었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사과를 대신해서 배를 사 먹는 거죠. 이걸 대체 관계라고 말해. XY 두 제와는 어떤 관계 있다고? 대체 관계. 사과 가격이 낮춰지면 마찬가지로 방향이에요. 이건 지금 교차 탄력도는 방향이다고요. 0보다 큰 항량은 요것도 당연히 낮추겠죠. 사과 가격이 값이 싸면 사과를 더 사 먹고 배는 덜 사 먹지. 이게 대체 관계에 있다. 교차 탄력도는 뭐라고요? 0보다 크다. 대체제는 교차 탄력도가 0보다 크다. 두 번째, 크로스 일라스티시티 오브 디맨드인데 똑같이 PX 똑같이 한 번 더 써봐요. PX, DPX. X제 가격이 미세하게 늘었는데 Y제 수요량이 요게 감소하더라. 그러면 요 변화 방향이 반대 방향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요 사과 가격이 올랐는데요. 얘는 떨어져 버리네. 이런 경우는 이제 보완제 예를 들어야 되는데, 보완제. 가장 보완제 많이 예로 드는 게 뭐 이런 거예요. 휘발유 가격이 비싸지면 여러분 자동차를 더 많이 끌고 다닐까요? 자동차를 더 적게 끌고 다니겠죠. 비싸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휘발유하고 자동차 소비량 간에는 어떤 관계 있을까요? 보완 관계 있어. 이제 대체 관계에 있는 경우를 한번 예를 들어보면 휘발유가 비싸지면 난방 이런 거, 또 겨울에 여름철 냉방, 겨울철 난방. 엄청 더워졌네 지금 며칠 사이에. 왜 이렇게 갑자기 더운 거야? 봄이 없어져 버린 거야. 겨울에서 바로 여름으로 가버린 거예요. 윤중로에 벚꽃놀이도 하고 그런다는데. 주말에 한번 가보세요. 4월 3일인가 4일인가? 시작이란 것 같은데? 공부 안 가르치고 뭐 갑자기. 기본적으로
휘발유 가격이 올라가면 대체 관계에 있는 천연가스 소비량은 늘겠죠. 그렇죠? 값이 싼 거는 더 많이 쓰지만 비싼 건 적게 쓰고 다른 걸로 대신한다고. 그 대신하는 걸 대체 관계라 그랬어. 그런데 요 위에 거는 대체 관계고 요 아래 거를 이제 0보다 작은 거를 보완 관계라고 이렇게 불러요. 보완 관계. 아까 예를 들어서 어떤 거요? 승용차 소비량과 휘발유 가격 뭐 이런 거예요. 휘발유 이것과 승용차 소비량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기초 개념들로 나중에 요런 게 있다 하고 뒤에 가면 이제 효용함수를 가지고 이제 다 얘기를 합니다. 그때 가면 이제 조금 더 복잡해지는데 기본적인 개념이 이래. 아니 이 개념은 단순한 거예요. 체계를 좀 보시면 31페이지 수요의 탄력성 거기 보니까 일반적으로 말해서 밑줄 긋읍시다. A의 비탄력성이라고 말하면 앞에 B라는 독립변수의 변화에 대해서 종속변수 A가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냐 이거다. 그래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 거기다가 1번 거기다가 수요 밑에다가 A 그 다음에 가격 밑에다가 B 써놔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뭐가 변했을 때 B가 변했을 때 A가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냐 이거라고요. 수요의 소득 탄력성은 소득이 변했을 때 수요가 얼마나 민감하냐. 이거는요. 수요의 교차 탄력성은 다른 재화 가격이 변했을 때 이 재화가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냐. 뭐 이거죠 지금. 두 재화가 있어요. 교차 탄력도는. 자 그래서 거기 밑에 2.3 거기다 별표로 해놓고 가격의 변화율과 수요량의 변화율 비율을 수요의 가격 탄력도라고 말한다. 예를 들어서 그 밑에 두 줄 내려가 보면 가격이 1% 오른 것을 상정했지만 실제로 탄력성을 정의할 때는 이보다 훨씬 더 작은 폭을 상정해야 된다. 그게 바로 미분의 개념이다 이것입니다. 미세하게 쪼갠다. 경제학에서는 이걸 한계라고 표현을 해요. 한계. 응? 자 넘어가시고요. 쭉 그 페이지는 여러분 다 제가 밑줄 긋고 이런 데는 다 읽어봐야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집에 가서 그 2.3 다시가 있어. 2.3 다시 보니까 탄력도를 이렇게 분리를 해놨네요. 수요 곡선의 기울기 역수하고 한 점 이렇게 분리를 해놨어. 거기 보니까 2.3. 그러므로 거기 밑줄 보세요. 수요 곡선 위에 한 점이 정해지면 그 점에서 수요 곡선의 기울기의 역수 이게 dp분의 dq고 그리고 그 점이 의미하는 가격과 수요량 이걸 이 식에 대입함으로써 그 점에서 수요의 탄력성을 구할 수가 있다. 만약 수요 곡선이 선분으로 이루어진 경우라면 수요 곡선 위에 한가운데에 위치한 점에서 탄력도는 1이다. 밑줄. 그 다 증명을 할 거예요. 일정한 기울기를 갖는 왼쪽에서는 1보다 큰 값을 오른쪽에 1보다 작은 값을 그랬는데 그 옆에다 평면을 조그맣게 하나 그려서 평면 프라이스 퀀터티 평면에 PQ 평면에 수요곡선 이렇게 생겼습니다. 디맨드가 이렇게 생겼어. 디맨드가 자 이것의 중점을 찍은다 그랬어요. 이거 중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같아. 중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같다고 이렇게 한가운데를 찍었어. 중점을.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점선을 원점에서 뽑아내봐. 요 각도를 이렇게 표시해 봅시다. 그리고 요걸 다시 한번 변형을 할 거예요. 요걸 다시 한번 변형을 해봐. 이제 어떻게 변형을 할 거냐면 요 뒤에 건 그대로 놔둬.
요 뒤에 거는 Q분의 P예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곱으로 되어 있는데 얘하고 이게 곱이 되어 있잖아요. 곱으로. 그런데 이거를 분수로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 분모 분자를 뒤집어야지. 분모 분자를 뒤집어. 그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dp분의 dq를 dq분의 dp로 바꿀 수 있어. 이렇게. 물론 앞에 마이너스 있습니다. 별 우리 큰 관심은 없어. 이 점에서 우리가 탄력도를 찾으려고 그래. 이 점에서. 수요 탄력도를. 자, 그러면 요 원점에서 빠져나오는 이 파란색의 요런 직선을 보면 이것의 기울기는 뭐예요? 이거분의 이건가요? 그렇죠. 기울기는 얘분의 얘야. 이게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 이게 요거의 기울기라고. dq분의 dp. 이걸 한계라고 불러요. 항상 마지널의 개념이 한계라고 부른다고. 이게 지금 맨날 쓰는 게, 요게 한계야. 미세하게 쪼갰다 이거야. 미분을 한계라고 부른다고. 경제학에서는. 자, 이건 뭐예요? Q분의 P는 뭘까? 요 Q분의 P는 여기 보니까 반대로 지금 잠깐만요. 여기가 지금 요거는 아까 이 점에서 헷갈렸네. 잠깐만. 요거 Q분의 P고요. 요거 한계는 요게 접선의 기울기입니다. 요 점에서 접선. 요렇게. 요게 접선. 요게 뭐고? 곡선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요게 지금 dq분의 dp고요. 수역선의 접선의 기울기, 접선 기울기. 그 다음에 이거는 원점에서 빠져나오는 것은 요거는 이게 q고 요게 p니까 q분의 p고. 요거를 평균이라고 그래. 평균. 그래서 한계 분의 평균이 이 수요국의 가격 탄력도인데, 이 평균은 그렇게 써놓읍시다. 원점 기울기. 평균은 원점 기울기. 한계는 접선 기울기. 평균은 뭐요? 요 원점에서 튀어나오는 기울기. 요거는 접선의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 중점일 때 이 삼각형의 원리에서 항상 얘 같습니다. 얘 같아. 그 말은 요 분모 분자가 같은 거야. 1이지. 요 수요 가격 탄력도가 뭐라고? 1이라고. 물론 앞에서 이 변화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앞에 하나 더 있고, 그래서 마이너스에다가 마이너스를 또 붙이니까 1이 되겠죠. 정확하게. 하나는 우상향하고 하나는 우하향하니까 기울기가 다르잖아. 근데 정확하게 여기가 중점일 때 수요 가격 탄력도가 뭐다? 1이다. 이제 요거를 공부를 좀 하신 분도 있으니까 이거를 로빈슨 아모르소 공식이라는 걸 가지고 와서 나중에 뒤쪽에 이렇게 써놔요. 여기다 써놔. 로빈슨 아모르소 공식. 나중에 뒤에 쪽 가면 이 공식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이렇게 이 공식은 이렇게 생겼어요. 나중에 뒤에서 하겠습니다. MR equal P 1 마이너스 수요의 가격 탄력도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는데, 그렇게만 하나 써놓고 그 내용은 지금 알 필요 없어요. 이거 어떻게 생겼냐면, 항상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는 선형 직선이면 MR은 요 절편은 같아. 그리고 기울기는 2배로 이렇게 MR이 도출됩니다. MR이 이렇게 도출돼 한계 수입이라는 거. 여기 밑에 뭐라고? 마지널 레버뉴 한계 수입이야.
이 한계 수입은 수요 곡선이 우하향한 선형직선일 때 항상 절편 갖고 기울기 2배로 노출이 되는데 이 점이 어떤 점이냐면 MR이 제로인 점이에요. MR이 제로인 점이야. 그리고 이 구간은 MR이 어떤 점이에요? MR이 0보다 큰 구간이죠. 이 아래쪽은 MR이 0보다 작은 구간이지. 요 MR이 작은 구간. 그 말은 MR이 0보다 큰 구간에서는 얘가 0보다 크다면 요거 어떻게 도출되냐? 여러분 나중에 다 할 거예요. 요게 0보다 크다면 이렇다면 얘는요. 수요 가격 탄력도가 1보다 커야 돼, 작아야 돼? 커야 2, 3, 4 이렇게 돼야 이게 이 가로 안의 값이 0보다 커지지.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면 반드시 수요 가격 탄력도는 뭐보다 커야 돼? 1보다 커야 됩니다. 두 번째, 이게 0보다 작다면 0보다 작으려면 가격은 0보다 작을 수가 없어. 가격은 항상 0보다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 괄호 안의 값이 0보다 작아야 되는데 괄호 안의 값이 0보다 작으려면 요게 2분의 1, 3분의 1 이런 거여야지. 그래야 되죠. 분수로 돼 있으니까. 수요 가격 탄력도가 2나 3 이런 게 되면 요게 0보다 커 보여야. 그래서 1보다 작아야 돼. 수요 가격 탄력도가 1보다 작아야 돼. 요게 0이라면 여기 0이라면 얘는 0이 될 수 없다고. 얘가 0이어야 돼. 그럼 얘가 1이어야지. 그렇죠? 이게 1이어야 돼. 그래서 수요 가격 탄력도가 1인 경우, 1보다 큰 경우, 작은 경우 이 세 구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어디가 얘가 어떤 구간이라고요? 1보다 큰 구간. 요 아래쪽은 1보다 작은 구간. 그래서 여기가 1보다 작은 구간, 디맨드 커브, 여기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로빈슨 아모르소 공식으로 가지고 한 것인데 이걸로 안 하고 방금 우리가 원점 기울기, 접선 기울기로 직관적으로 표시할 수도 있는데 요 수요 가격 탄력도를 어떻게 쓸 수 있다냐면 마이너스 여기가 여기 보세요. Q분의 P 이게 무슨 기울기? 원점 기울기. 접선 기울기가 DQ분의 DP 이게 무슨 기울기? 접선 기울기. 자 그러면 여기다 평면을 하나 더 그려봐. 복잡하니까 똑같은 거 하나 더 그려보세요. 옆에다가 똑같은 거 하나 더 그려봐.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디맨드 커브가 우하향의 프라이스 콘서티 평면에 그리고 중점을 잡아서 이렇게 원점에서 빠져나오는 반직선을 표시했어요. 이런 점에서 수요의 가격 탄력도가 뭐라 그랬어? 1이라 그랬지. 1일 때 요 원점에서 빠져나오는 기울기의 각도하고요. 요거의 수요곡선의 곡선상의 이 접선의 기울기의 이 각도하고 같다 그랬잖아요. 같아. 얘가 같아. 중점을 잡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구간은 수요의 탄력도가 가격 탄력도가 어떻다고? 1보다 크다고. 이걸 어떻게 직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 얘는 똑같아요. 근데 뭐가 커지는 거야? 이런 한 점을 우리가 잡아보면 뭐가 커져? 요 원점 기울기가 커지는 거잖아. 이 각도가 커지는 거죠. 그러면 요거는 똑같은데 원래 지금 어떤 상태였는데 요 1이었는데 얘가 커져. 이해되세요? 얘가 커지면 수요 가격 탄력도가 1보다 커지는 거지. 원점 기울기의 각도가 커지는 거라니까 이게. 반대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 이렇게 이런 한 점에서 탄력도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이렇게 점선을 끌어내봤더니 얘의 기울기는 똑같아. 이게 무슨 기울기? 접선 기울기. 분모, 이 접선 기울기에. 분자, 요게 각도가 작아지는 거지. 요게 작아지는 거죠. 요게 작아지는 거야. 요게. 그러면 1보다 전체 값은 작아지는 거죠. 되시죠? 이걸 우리가 직관적으로 원론에서는 이런 식으로 배워요. 이런 식으로 원점 기울기, 접선 기울기 이렇게 배운다고. 그런데 이제 미시경제 강론에 들어가면 요 로빈슨 아모르스 공식이라는 걸 도출해 가지고 요 평면에서 수의 가격 탄력도를 우리가 측정을 하고, 이것보다 지금 이건 이제 제일 중요한 거고, 아주 간단한 게 지금 33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거기 첫 번째 그래프를 보시면 첫 번째 거기 보니까 가격이 아무리 변해도 수요량이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죠. 수직의 형태. 첫 번째는 첫 번째 수직선 형태야. 그럼 가격이 아무리 변해도 수요량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잖아요. 그거를 요 디맨드 커버 이렇게 생겼어. 그러면 요건 그릴 필요는 없고 거기 보세요. 그냥 가격이 P0의 가격이야. 가격이 P1으로 가격이 아무리 변해봐. 가격이 아무리 변해봐. 수요량이 변하지 않잖아. Q0에서. 전혀 변하지 않잖아요. 이게 수요곡의 탄력도가 제로인 상태다. 두 번째, 오른쪽 두 번째 중간에 수요 가격 탄력도가 무한대인 경우 가격이 조금만 변해도 제로가 돼버리고요. 가격이 조금만 상승해도 제로가 돼버리고 가격이 조금만 하락해도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수요 가격 탄력도가 무한대의 경우 수평이고, 그 다음에 직각삼곡선의 형태는 나중에 연습 문제 같은 데 있는 문제로 풀 거예요. 수요 가격 탄력도가 1인 경우,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그 위에다가 콥더글라스 함수인 경우, 효용 함수에 대해서 이제 기본 강의에서는 많이 안 하는데 아주 기초적인 건 하겠습니다. 콥더글라스 효용 함수의 경우, 나중에 뒤에서 보겠지만 이렇게 두 재화의 곱으로 되어 있는 이런 함수를 콥더글라스 함수라고 이렇게 불러요. 두 재화의 곱으로 효용 함수가. 예외적인 경우 세 가지 경우가 있었고, 거기 32페이지 제일 밑에 달라 그거 다 읽어보세요. 수직선의 모양을 갖는 경우 일처럼 밑줄, 탄력도가 얼마고, 그 다음에 수평이 어떻고, 세 번째 수요곡선이 직각삼곡선의 경우는 어떻고, 이렇게 다 읽어보시고, 가격 탄력성의 결정 요인. 자, 가격이 변했을 때 얼마나 수요량이 민감하냐, 이거를 측정하는 개념 가격 탄력도인데, 거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있죠. 첫째로 상품의 성격, 거기다 밑줄. 상품의 성격. 쌀이나 채소, 소곡 같은 생필품은 가격 탄력성이 일반적으로 매우 작다. 가격이 좀 비싸다고 해서 내가 안 먹고 안 입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가격에 대해서 별로 민감하지 않다. 아까 뭐하고 같은 거예요? 필수제는 소득 탄력도의 개념인데 필수제하고 유사하죠. 그러니까 필수제는 쌀 이런 거는 가격에도 민감하지 않고 소득에도 별로 민감하지가 않아. 이해되세요? 두 번째, 대체제의 존재 여부, 밑줄. 소금이나 고추 같은 적합한 대체제를 쉽사리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가격 탄력성이 상당히 적다. 그래서 여기 이제 주로 이것도 식료품 이런 거, 생활 필수품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체제를 찾기가 쉽지 않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그 상품에 대한 지출이 밑줄 그으세요. 해당 상품에 대한 지출이 가게 전체 지출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냐 작냐 가격 탄력성이 달라질 수 있는데, 뭐 예를 뭐 이런 걸 들어서 거의 안 쓰죠. 이쑤시개, 양초.
비중이 미미하다. 그래서 가격 탄력성이 거의 없다. 그 밑에 얘가 또 쌀, 보리, 콩 이런 거 나왔는데요. 이 쌀, 보리, 콩 이걸 각각 다른 상품으로 정의할 때는 어때요? 탄력도가 클 수 있어. 그런데 거기 한 묶어서 식료품 이렇게 하면 가격이 변한다고 해서 식료품 사 먹지 다른 거 뭐 사치제 이런 거 쓸 일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상품의 범위를 좁게 보냐 넓게 보냐 이게 탄력도에 영향을 준다. 담배세가 흡연을 줄일 수 있을까? 그것도 읽어보면 재미있을 건데요. 담배 가격을 2,000원 올렸잖아요. 2,000원 올려서 이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더 쓸 자리가 없는데 처음에 담배 가격 2,000원 올리면서 뭐라고 했어요, 정부가? 국민 건강을 위해서 담배 가격 좀 올려야 되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건 너무 속보이니까 또 그런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으니까 뭐 그 과정에서 조세 수입도 늘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근데 지금 보니까, 처음에 그 담배 가격을 올렸을 때 수요량이 크게 떨어진 건 맞습니다. 뚝 떨어졌어. 근데 지금 다 원상 회복됐어. 다 원상 회복됐고, 그 과정에서 그 담배세는 조세 수입은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담배 가격 인상은 흡연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세금 더 거들려는 목적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담배 가격을 올렸을 때 담배라는 재화가 가격에 민감한 재화냐 민감하지 않는 재화냐 그걸 보면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담배는 보통 기호제라는 거죠. 기호제. 또 습관성 지출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가격에 대해서 민감하다 민감하지 않다? 민감하지가 않아. 민감하지가 않아. 그래서 이게 조금 여러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수도 있고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나중에 뒤에서 다 하겠습니다. 로빈슨 아모르스 공식이라는 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 건지 잠깐 얘기를 해볼게요. 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는 게 지금 이렇게 적었어. 수요의 가격 탄력성. 요게 마이너스 dp분의 dq 그리고 q분의 p 이렇게 썼어요. 요걸 중심으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요거를 중심으로 그러면 dp분의 dq 요거 남기고 나머지는 다 좌변으로 보내면 되겠습니다. 이 앞에 마이너스가 붙을 것이고 입실론 p 그리고 요거는 뒤집어져서 가야겠죠. p분의 q로 이렇게. 자, 이게 첫 번째 담배 가격을 내가 인상시켰을 때 요 담배 가격을 인상시켰을 때 담배 소비량이 가격을 높이니까 소비량이 줄겠죠. 그런데 소비량이 주는 것이 뭐에 영향을 받는다고? 가격 탄력성 영향을 받아. 가격 탄력성에. 그래서 가격 탄력도가 높다면 어때요? 담배 가격 인상시켰을 때 앞에 마이너스니까요. 요게 높다면 요게 크게 떨어질 거야. 그런데 담배라는 재화가 가격 탄력도가 별로 높지 않다면요. 별로 안 떨어질 거라고 이게. 그런데 실증적으로 담배라는 재화는 비탄력적인 재화다. 가격에 비탄력성을 갖는 재화다. 흡연이라는 게 이게 습관성 지출의 대상이고 습관적으로 하는 것이고 또 기호제다. 가격에 민감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수요량을 크게 줄이는 것은 처음부터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두 번째는요. 가격을 인상시켰을 때 우리가 판매 수입이 얼마나 변하는지 좀 보자. 판매 수입이. 왜 이걸 봐야 돼? 담배인삼공사. 지금 담배인삼공사를 안 그러고 KTNG라 그러는데요. KTNG. 여러분 무슨 약단지 아세요?
네? 타바코 앤 진생이에요. 예. 걔네들 그렇게 얘기 안 해. 터마로우 앤 글로벌이래요. 도대체 그 뭐하고 상관이 담배 파는 거하고 인삼 파는 거하고 뭔 상관이래. 그런데 해외 광고할 때는 그렇게 광고를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얘가 많이 팔아서 판매 수입이 높으면 정부가 세금도 많이 걷겠죠. 그렇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 TR에 대해서 일정한 세율로 세수가 거칩니다. 일정한 세금을 여기다가 TR의 판매 수입에다가 붙여. 그러니까 가능한 한 판매 수입을 높이려고 하겠지, 정부의 입장에서는. 근데 이게 맞을까요? 가격을 인상을 통해서 판매 수입을 늘릴 수 있을까 없을까? 우리가 그걸 한번 봐보면 이게 개념이 나중에 뒤에서 보면 알겠지만 이 가격을 높였을 때 판매 수입이 어떻게 변하냐 이거를 이제 직접 모르기 때문에 로빈슨 아몰스 공식이라는 걸 가지고 그래프를 그려서 직관적으로 좀 봐보자고요. 이거는 로빈슨 아몰스 공식은 아주 간단하게 그냥 도출이 됩니다. MR이라는 것은 우리가 TR을 Q로 미분하면 돼.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나중에 도출이 되니까요. 조금 여러분 첫날부터 이거 하면 너무 힘들어지니까. 이게 로빈슨 아몰스 공식이야. 그런데 요게 MR이 제로인 점을 우리가 아까 찾았더니 어떻게 생겼냐면 수요 곡선이 이렇게 생겼고요. 절편 갖고 기울기 2배인 MR이 있었고 요 MR이 제로인 점이 이 점이었어. 거기서 쭉 수직의 점선을 그려봤더니 이 점 만나는 점에서 수요 가격 탄력도가 1이라고 아까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쪽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를 더 표시를 해가지고 TR이라는 것을 한번 표시를 해보자. TR. 총 판매 수입. 총 판매 수입. 자, 보세요. 요 MR이라는 것은 TR을 미분해서 나온 거야. 그러면 MR을 전부 다 밑면적을 다 쌓아서 적분하면 뭐가 나온다고요? TR이 나와. TR을 미분하면 MR. MR을 적분하면 TR. 그래서 TR은 요 MR의 밑면적을 다 모은 건데 언제까지 모아야 제일 커지냐면 MR이 제로일 때까지 모아야 제일 커져. 요 면적이 가장 커져. 다른 어떤 경우보다 MR이 제로일 때까지 모아야 커져. 그 말은 요 MR이 제로일 때 TR이 가장 커지는 극값을 갖는다는 거예요. 수평의 점선을 쭉 한번 보내서 우리가 관심을 갖는 요 TR이라는 것은 요 MR이 제로일 때 가장 커지고 다를 때는 작아. 이게 PQ 평면에 이거 여러분 나중에 독점 시장까지 가서도 아주 중요한 그래프로 계속 나올 거예요. 근데 일단 오늘 이런 직관에 대해서 기초해서 말하면 너무 여러분 머리 안 들어올 것 같으니까 자 보세요. 수의 가격 탄력도가 담배라는 재화는 아까 비탄력적이라 했으니까 어느 구간에 있어? 이런 구간에 있어요. 이런 구간에 있는 재화예요. 담배는. 이런 애들은 자 판매 수입을 높이려면 이 구간에 있는 애들은 어떻게 해야 돼? 담배 가격을 끌어올리면 돼요. 담배 가격을 끌어올리면 요 판매 수입이 여기가 뭐가 되니까? TR 맥스가 되니까 총 판매 수입이 이렇게 맥스가 되니까 가격을 끌어올리면 판매 수입이 늘어. 이렇게. 자, 이런 구간에 있는 애들은요. 이런 구간에 있는 애들은 가격을 어떻게 해야지 판매 수입이 늘어? 가격을 낮춰야 판매 수입이 늡니다. 가격이 낮춰야 판매 수입이 이렇게 늘어. 그러니까 재화가 이 구간에 있는지 이 구간에 있는지 이게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담배라는 재화는 가격을 높이면 판매 수입이 느는 이런 재화다. 자, 이게 어디도 적용되냐면
현대자동차가 소나타를 생산해서 국내에도 팔고 미국에도 팝니다. 근데 국내에 예컨대 2,500만 원에 판다면 환율이 1대 1000이라면 미국은 얼마에 팔아야 돼? 25,000불에 팔아야 되죠? 미국에는. 근데 실제는 그 팔까? 더 싸게 팔아. 미국 시장엔 더 싸게 팔고 우리나라 국내 시장에 더 비싸게 판단 말이죠. 왜 그럴까? 국내 소비자들을 무시하니까? 그래서는 아니겠죠. 국내 시장의 탄력도가 더 높다는 게 낫다는 거예요. 탄력도가 낮아. 왜? 미국 시장에는 여러 나라 상품, 일본 상품, 독일 상품, 여러 나라 대체재가 엄청 많아. 근데 우리나라는 많이 수입이 자유화되어 있지만 상대적으로 대체재가 별로 없어요. 현대 하면 브랜드 이미지가 우리나라는 제일 좋은 차로 인식이 되고 있잖아. 대체재가 별로 없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내 시장은 가격 탄력도가 가격을 좀 높여도 별로 수요가 크게 떨어지지 않아. 그러니까 가격 탄력도가 높은 시장이라는 낮은 시장이라는 거예요. 낮은 시장이야. 그러니까 이때 판매 수입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 가격 높여야지. 근데 미국 시장에서 가격을 높여버리면 어떻게 돼버려요? 판매 수입 떨어져 버린다니까. 가격을 높여버리면. 미국 시장은 탄력도가 높은 시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탄력도를 낮춘다. 가격을 낮춘다. 그래야 판매 수입이 커지니까. 이게 가격 결정 원리의 가장 기본이에요. 탄력성을 보고 가격을 정하지 무턱대고 가격을 정하지 않아. 그래서 탄력도라는 개념이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다. 그래서 우리가 효용함수를 가지고 이제 수요를 도출해서도 탄력도 얘기를 계속할 거고, 이게 시장 조직론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시장 조직론에서. 생산자가 가격을 높일 거냐 낮출 거냐, 가격 결정 원리라고 이게. 그래서 이게 탄력도가 경제학 전반에서 계속해서 앞으로 나올 거다. 이런 중요성만 여러분 인식하고 있으면 돼요. 자, 아주 기초 개념이 35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소득 탄력성 밑줄 그으세요. 소득 탄력성, 수요의 소득 탄력성은 거기 소득 수준에다만 밑줄 그어놔. 소득 수준에 생긴 작은 변화에 대해서 수요가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냐. 2.4에다 별표, 소득의 변화율부터 변화율분의 수요의 변화율 혹은 수요량의 변화율이에요. 소득이 미세하게 변했을 때 수요가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냐 그건데, 자, 가격 탄력성의 경우와 달리 마이너스 보호를 붙이지 않았다 밑줄. 왜 안 붙였냐? 그게 플러스냐 마이너스냐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붙여버리면 안 된다 이것입니다. 플러스면 아까 무슨 재화라 했어? 여기 지워졌네? 마음의 눈으로 보면 보여요. 수요의 소득 탄력도의 개념이 어떤 재화가 있다 그랬어? 소득이 0보다 크면 정상재, 0보다 작으면 열등재, 0과 1 사이는 필수재, 그리고 1보다 큰 건 사치재 이랬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0보다 크냐 작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마이너스를 갖다 붙이면 안 되지. 거기 정상재, 열등재, 사치재, 필수재 나와 있는 거에 다 체크를 하세요. 두 번째, 교차 탄력성. 그 수요의 교차 탄력성은 한 상품의 가격 밑줄, 한 상품의 가격 변화, 다른 상품의 수요 밑줄. 한 상품의 가격 변화가 다른 상품의 수요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을 하냐, 또 주냐, 이건데, 예컨대 X제의 가격에 미세한 변화가 생겼을 때 Y제 수요량이 얼마나 영향을 주냐, 이게 교차 탄력성의 개념이고, 나중에 보게 되면 이게 입실론 C만 돼 있잖아요. 입실론 C 이렇게만 돼 있는데, 요게 X제 가격이 변했을 때 Y제 수요량이 변한 건지, Y제 가격이 변했을 때 X제 수요량이 변한지 알 수 있어 없어? 이것만 가지고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X, Y를 같이 씁니다. X, Y 이렇게 만약에 쓴다면 여러분 이제 이런 기호들을 보게 될 텐데, 이렇게 쓰면 어떤 의미일까요? 가격의 변화에 따른 수요량의 변화잖아. 지금 수요 교차 탄력도라는 게. 그래서 앞에 게 가격이야, 뒤에 게 수요량이고.
xj 가격의 변화에 따라서 yj 수요량이 얼마나 변하냐 이렇게 하면 이렇게 입실론 x, y 이렇게 써요. 자, 그래서 거기 우리가 지금 기본 강의에서 중요한 것은 그 세 번째 줄에 만약 xj와 yj가 서로 대체될 수 있다면 교차 탄력도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양의 값을 갖는다. 대체성이 클수록 더 큰 값을 갖고 뭐 당연한 거고, 보완제라면 마이너스 음의 값을 갖는다. 교차 탄력성이. 만약 교차 탄력성이 0에 가깝다면 두 상품에 대한 수요는 서로 독립적이다. 자, 거기에 이제 효용함수 우리가 안 들어갔잖아요. 거기 마지막 교차 탄력성이 0에 가까운 경우 이게 서로 독립제라고 되어 있는데 콥더글라스 함수에서 도출된 수요가 이렇게 생겼어. 콥더글라스 함수에서 도출된 두 재화는 항상 독립관계예요. 왜 제가 콥더글라스 이렇게 말하는지는 여러분 계속해서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미시경제학 전반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나중에 계속 듣게 될 거예요. 콥더글라스 효용함수, 콥더글라스 생산함수 계속해서 말을 하게 될 건데, 콥더글라스 효용함수로부터 뭐가 도출된다고? 재화가 도출이 돼. 두 재화가. 근데 그거는 항상 두 재화는 독립적이에요. 자, 레온티에프 효용함수 이렇게 이제 여러분 많이 앞으로 듣게 될 거니까 콥더글라스는 이거예요. 콥과 더글라스라는 두 사람이 만들어낸 함수예요. 그래서 콥더글라스 형 혹은 이거를 간단하게 CD 이렇게 씁니다. CD. 그런데 거기 얘는 일단 써놓고 콥더글라스 효용함수, 생산함수 계속해서 말을 하게 될 거고 앞으로 여기 깊게 들어가 버리면 이제 조금 어렵고, 두 번째는 거기 보완관계 있잖아요. 보완관계 교차 탄력성의 마이너스 값이라고 거기다가 얘를 또 예해가지고 레온티에프형 효용함수에서 도출된 재화는 이렇게 생겼어요. 레온티에프형 효용함수에서 재화가 도출돼 그 재화의 관계가 항상 보완관계에 있어요. 뭐 원론에서 얘기하는 뭐 나이프, 포크 뭐 이런 거 안 나옵니다. 경제학에는. 젓가락 뭐 이런 거 안 나와. 자, 시장 공급 곡선이 있는데요. 시장 공급은 뭐 그닥 중요하지 않은데 그 공급의 함수의 2.6 보면 2.6 거기에 P에다가 위에다가 플러스 이렇게 적어놔요. P에다 위에다 플러스. 그 말은 가격이 상승하면 재화 공급량이 일반적으로 늡니다. 그래서 밑에 보니까 P1에서 P2로 가격이 지금 상승했을 때 거기에 양가로에서 1번 이렇게 써놔. 항상 이게 원인 변수예요. P1에서 P2로 그래프 보니까 밑에 그래프 그림 2-4에 P1에서 P2로 화살표가 되어 있잖아요. 그 옆에다가 양가로에서 1번. 가격이 상승했을 때 생산 공급량이 Q1에서 Q2로 2번 이렇게 해서 생산 공급량이 는다. 나머지 뭐 거기 W가 뭐고 H가 뭐고 C가 뭐냐 이것은 왼쪽에 나와 있어요. 36페이지 제일 밑에. 해당 생품 가격에만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거기 요소 가격, 생산 기술, 공급자의 수, 미래에 대한 기대 뭐 이런 것도 영향을 받는다고 하는데 공급 곡선은 그닥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수요 곡선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공급 곡선 그닥 중요하지도 않아. 자, 공급의 탄력도라는 게 있어요. 그 2.7 가보세요. 다음 페이지 2.7. 가격이 1% 변했을 때 공급량이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냐 이거겠죠? 공급의 탄력성은? 똑같이 생겼어. 여기에 제가 아무것도 안 쓴 이유가 이에요. 여기가 디맨드를 쓰면은 수요의 탄력성이고 여기다 S를 쓰면 서플라이 공급 탄력성이야. 그래서 이게 똑같은 형태예요. 자,
그림 2-5 거기 가보면 2-5 거기 가보면 원점에서 빠져나오는 공급곡선이 있고 수평축을 가르는 공급곡선이 있고 수직축을 가르는 공급곡선이 있어. 원점에서 빠져나온 거를 그렇게 써놔요. 공급 탄력도가 1이야. 공급의 탄력성이 1. 그 공급 탄력도를 어떻게 표시하고 있어? 왼쪽에 2.7에 보니까 EP 이렇게 쓰고 있죠. 그 equal 1 써놔 거기다가 책에다가. 원점에 빠져나오는 것을 공급의 탄력도 원점에서 하나 빼. 곡선 하나 빼. 탄력도가 1입니다. 공급 탄력도가 1이야. 요 수직축을 가른 애가 있고 수평축을 가른 애가 있어. 이렇게 세 개를 한번 그려보면 자, 아까 원점 기울기와 접선 기울기 얘기했어요. 이건 공급 탄력도 수요 탄력도 똑같다니까. 똑같이 생겼는데 그리고 공급 탄력도를 꼭 이렇게 저렇게 안 써도 입실로 이렇게 써도 상관없어요. 전혀 상관없어. 보니까 평균과 한계의 관계고 원점 기울기와 접선 기울기라 그랬어. 만약에 이 공급 곡선상에 한 점이 있다면 이거 아주 쉬워. 이 접선의 기울기가 이거잖아요. 원점에서 빠져나오는 기울기는 어때? 똑같잖아요. 각도가. 원점 기울기와 접선 기울기. 저 분모 분자가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항상 1이지. 그런데 여기 보세요. 이런 점에 한 점이 있어. 얘는 원점에서 빠져나오는 원점 기울기는 이렇게 생겼잖아. 이게 이렇게. 원점 기울기는 이렇게 생겼잖아. 접선 기울기는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잖아요. 어떤 게 커? 이게 훨씬 크지. 각도는 얘 각도는 이거고, 얘 각도는 이거고, 얘 각도는 이거잖아요. 그렇죠? 요 원점 기울기가 훨씬 크잖아. 그 말은 요 분자 값이 훨씬 크니까 탄력도가 어떻게 했어? 1보다 크죠? 직관적으로 요게 1보다 크고 얘는 1보다 작고 얘는 1보다 크고 얘는 1보다 작고. 이게 이해 안 되면 쉬는 시간에 저한테 다 물어보고 가세요. 이해 안 되는 사람이 없을 텐데 요 점에서 요렇게 원점 기울기를 그어봐. 각도가 적잖아요. 얘는 크고 그래서 이렇게 역수로 취해서 나눈 게 의미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이게 이제 처음에 원론 공부할 때 저렇게 가리키는데 이걸 외우려고 그래서는 안 되고 그렇게 하시면 지금 2장이 끝났어요. 2장 끝나고 그 뒤에 부분균형 분석, 일반균형 분석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다음 페이지에 다음 장에 3장을 좀 넘어가 보면 3장에 그 3.2라고 있어요. 3.2. 아니 거기 그 42페이지에 절들 정리된 거 있잖아요. 3.1, 3.2, 3.3. 43페이지 왼쪽에 42페이지. 거기 보면 시장 균형에 그 균형의 안정성 이거는 이중훈 선생님 책에밖에 없는데요. 한 번도 시험에 안 나오고 나올 가능성이 전혀 없어. 다른 책에는 없어. 미시 책에. 나올 가능성이 없습니다. 가위표 쳐버리면 돼. 안 나와. 그게 동적 안정성, 뭐 정적 안정성 여러 가지 안정성 얘기 있단 말이죠. 안 나와요. 한 번도 안 나왔어. 그래서 그건 지우면 되고 나머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거예요. 그 56페이지 균형 분석의 응용 그래서 오늘 한 것들을 거기서 내용을 정리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균형 분석의 응용 거기다 별표 지금까지 괜찮나요? 네. 시장 균형의 응용 하나만 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세 부과의 효과인데요. 조세 이거 부분규정 분석으로 지금 처음 나오는 건데 여기 좀 잘 이해를 해두세요. 여기도 많이 응용이 될 수가 있어 나중에. 요 프라이스 퀀터티 평면에 PQ 평면이야. 디맨드 커브는 어떻게 생겼다고요? 우하향하는데 이 디맨드가 각각의 뭐 수준에서 소비량 수준에서 이 높이를 뭐라고 그랬어? 최대 지불 의사 스케줄. 그것만 여러분 기억하면 돼. 이 높이가 뭐라고요? 최대한 지불하고자 하는 지불 의사의 궤적이다. 공급곡선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는데 각각의 공급량 수준에서 어떤 궤적이라고? 최소한 받고자 하는 최소 수치 의사 스케줄이다. 이게 맞아떨어지는 게 시장이라 했어요. 시장균형. 시장균형은 가격이 어떤 상태에서 P0의 가격에서 Q0만큼 시장이 이제 수급량, 이거 보통 이제 수요량과 공급량을 합해서 수급량 이렇게 수요 공급량 혹은 거래량 이렇게 말해. 거래량. 얘가 이제 최소한 받고자 하는 최소 수치인데 최소 수치 의사. 얘는 최대한 지불하고자 하는 최대 지불 의사인데 정부가 조세를 붙이는데 말이죠. 물품세를 조세를 붙이는데 이 판매자에게 요 공급자에게 세금을 붙인다. 그러면 공급자는 예전에는 내가 각각의 공급량 수준에서 이 높이만큼 내가 받고자 했는데 이제 정부에게 세금도 내야 돼. 그러니까 이 높이가 더 높아질까요? 낮아질까요? 높아지죠. 세금 내는 만큼 높아질 거 아니야. 그래서 공급자에게 조세를 붙이면 공급자 혹은 판매자에게 조세를 붙이면 첫 번째는요. 공급자에게 부과하는 경우, 조세를 부과하는 경우 공급자의 최소 수치 의사가 커지면서 최소 수치 의사 얘가 커지면서 S 공급 곡선이 좌측으로 좌상방 이동해요. 좌상방 이동해. 두 번째 좌상방 이동을 한번 시켜봅시다. 이렇게 이동했어. 이게 분필이 그 분필을 다 내일 조별 요걸만 좀 찾아 놓으세요. 네. 여기 있는 거는 제가 안 쓰는 분필이라. 공급 곡선이 이렇게 됐어. 요렇게. 서플라이 커브가 S0에서 S1으로 이렇게 가요. 최소 수치 의사가 높아지지. 그러면 시장 균형은 어디로 갈까요? 이런 점으로. 자, 최초의 균형점을 A점 하겠습니다. 새로운 시장 균형점을 B점 할게요. 그 B점에서 가격이 어떻게 돼? 높아지지. 그 시장 가격을 P1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시장의 거래 규모는 Q1이다. 이렇게 하자. 자, 잘 들으세요. 얘가 이렇게 높아진 이유가 뭐죠? 세금 때문이지. 그래서 요 차이는 텍스 세금을 의미합니다. 텍스의 크기, 세금의 크기. 요게 시장 균형인데요. 요 시장 균형의 가격에서 누가 물건을 사쓰게 돼? 소비자가. 그래서 P1은 이렇게 써봐요. PB. B는 바이어. 구매자 이 말이에요. 구매자가 내는 가격은 P1 가격이야. 그런데 생산자는 이 P1 가격을 받을까요? 아니에요. 세금을 제하고 난 가격을 자기가 받는 거지. 그래서 세금을 얼마만큼 제했어? 요것만큼 세금을 제하고 요것만큼 제하고 받는 가격이 요 가격이 누구의 가격이냐면 판매자 가격이에요. PS 셀러의 가격이야. 조세 부과는 첫 번째 PB하고 바이어의 가격과 PS 셀러의 가격을 괴리를 시키는데 그 격차 얼마만큼요? 텍스 T만큼요. T만큼. 조세의 크기만큼 바이어 가격과 셀러의 가격이 달라집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세금은 누구한테 붙였다고? 이 공급자에게 붙였는데 원래 이게 조세부가 이전 가격이잖아요. P0가. 구매자가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네. 판매자가 세금을 판매자에게 붙였는데 구매자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 판매자 가격은 원래 P0였는데 PS 가격으로 떨어졌고, 요게 전체가 텍스 세금의 크기인데 세금의 일부는 누가 부담하는 거예요? 소비자가. 세금의 일부는 누가 부담해? 판매자가. 그래서 이거를 공급자에게 부과하는 것을 형식적 조세 부담의 주체 이렇게 불러요. 형식적 조세 부담의 주체는 누구고? 공급자. 그런데 실질적인 조세 부담은 공급자와 수요자가 분담하죠. 이걸 조세 부담의 귀착 이렇게. 귀착. 일부는 누구에게? 소비자에게. 일부는 누구에게? 생산자에게. 이걸 이제 조세의 부담이 형식적인 혹은 법적인 부담 주체하고 실질적인 부담 주체가 다르다. 그래서 실질적인 부담 주체가 누구냐? 이게 이제 귀착이라고 그러고, 그 실질적인 부담 주체가 소비자와 생산자로 나눠지는 그 과정, 이거를 조세 부담의 전가라고 말해요. 누가 자기에게 부과된 이 조세를 공급자가 소비자에게 또 넘겼잖아. 그 또 넘긴 거를 전가라고 그런다고. 응? 그래서 요 조세 부담의 전가하고 귀착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귀착. 형식적인 부담 주체가 실질적인 부담 주체에게 조세 부담을 떠넘기는 현상을 전가. 그리고 전가가 완료됐어. 그 다음에 귀착. 이해되시죠? 조금 어려운 개념이긴 하지만, 나중에 뒤쪽 가면 이걸 일반 금융 분석을 계속 하게 될 거고, 일단 조세를 부과하면 모두 다 형식적인 부담 주체가 부담하는 게 아니다. 일부는 떠넘긴다. 요게 지금 조세 부담의 크기고요. 전체 부담의 크기고, 일부는 누가? 소비자가. 일부는 누가? 생산자가 부담한다. 또 하나. 원래 소비자 잉여가 아까 제가 정부가 전혀 들어오지 않을 때, 요거 안 그래도 되는데요. 정부가 전혀 들어오지 않았을 때 디맨드 커브하고 서플라이 커브가 이렇게 있을 때 소비자의 최대 지불 의사 금액하고 실제 지불 금액의 차이만큼 CS 소비자 잉여가 생기고, 실제 수취 금액하고 최소 수취 의사 금액하고 차이만큼 생산자 잉여가 생기고, 요걸 합해서 소셜 서플러스 이랬는데요. 여기를 보니까 정부가 들어오기 전에는 어땠어? A점이 시장 균형이니까 저기하고 똑같은 소셜 서플러스가, 다시 말하면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가 생겼어야 되죠. 이게 지금 이 면적이었잖아. 이 면적. 요 면적 각각.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됐냐면 소비자 잉여는 요 면적에서요. 요 면적으로 줄었잖아. 이렇게. 생산자 잉여는 요 면적에서 조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첫날 반복하겠습니다. 요 면적으로 좀 줄었어. 생산자 잉여는 요 크기인데 요 면적으로 줄었어. 나머지는 지금 정부가 가져가 버리고 있고, 정부 세금으로. 근데 얘는 어디 갔어? 원래 소비자 잉여 부분의 일부가 날아가 버렸고 생산자 잉여 부분의 일부가 날아가 버렸어.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사중손실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사중손실. 나중에 뒤에서 다 하겠습니다. 요 사중손실이다.
이게 응용 분석의 첫 번째이고요. 거기 57페이지 그림을 좀 보시면, 그림. 정부가 세금을 붙였더니 지금 S가 ST로 간 것이 공급자의 공급 곡선이 지금 움직였잖아요. 그 공급 곡선 옆에다가 뭐라고 써놔? 최소 수치 의사 스케줄. S 옆에다가 여기 써놔? 최소 수치 의사 스케줄 이거. 이거 여기 써놔요. 거기다가 5만 원은 세금 붙었어. 5만 원이 세금 붙었어. 그랬더니 조세 부과 후에 ST로 공급 곡선이 좌상방 이동했어. 그리고 거기 P0에서 PT로 화살표 해놓고 P0에서 PN으로 화살표 해놔요. 이 전체가 지금 5만 원이야. 전체가 5만 원. P0에서 PT만큼 누가 부담해? 수요자가 부담해요. P0에서 PN만큼 누가 부담해? 공급자가 부담해. 이렇게 조세 부담이 나뉜다. 조세 부담이. 구체적인 내용들을 여러분 읽어봐야 됩니다. 56페이지에 제가 읽지 않아도 56페이지 두 번째 단락의 밑에 예를 들어서 정부가 휴대폰 한 대당 5만 원의 물품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물품세 밑줄. 휴대폰의 공급자가 그 세금을 내게끔 되어 있다고 하자. 물품세 부과는 휴대폰의 공급 곡선을 5만 원에 해당하는 거리만큼 위쪽으로 들어 올린다. 왜 들어 올린다고요? 세금 내야 되니까. 세금 내야 되니까. 그래서 공급자는 종전에 받던 가격을 5만 원을 더 얹어서 팔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고 오른쪽 가세요. 57페이지. 결과적으로 시장 균형점은 2제로에서 2'으로 2에서 2'으로 밑줄. 앞으로 계속 얘기하겠습니다. 항상 어떤 정책을 쓸 때 우리가 뭐 설명하냐면 곡선이 어떻게 이동하는지, 두 번째 균형점이 어떻게 이동하는지, 세 번째는 뭐 이동해? 항상 요 수평 수직축의 요 변수값이 어떻게 변하는지 설명을 해야 돼. 모든 경제의 모형은 다 그렇게 생겼어. 충격을 가하면 곡선이 움직여. 그 다음에 균형이 움직여요. 경제학의 불균형 이론이라는 건 없어. 다 균형 이론이야. 그러니까 균형점이 어느 한 점에서 다른 점으로 또 이동을 해요. 거기서 끝나는 사람들이 많아. 그게 끝이 아니고 반드시 이걸 설명해야 된다고. 요게 아까 뭐라 그랬어요? 어떤 충격이 가해지는 건 정부 정책이고, 이 충격이 가해지는 건 조세를 부과한 정부 정책이고, 그 결과 이 모형이 결과적으로 나타내는 변수, 이거를 원인 변수, 결과 변수, 결과 변수, 독립 변수, 종속 변수, 종속 변수, 또 외생 변수, 내생 변수, 내생 변수. 다 적어놔요. 첫 번째 뭐 원인, 결과. 원인, 결과. 원인은 뭐야 지금? 정부 정책이 원인이에요. 결과는 뭐예요? 가격과 수량이 변해. 원인, 결과. 두 번째 독립, 종속. 독립 변수가 뭐예요? 정부 정책이야. 종속은 뭐야 지금? 가격과 수량이 변하는 거예요. 외생 변수와 내생. 외생, 내생 써나. 외생과 내생은 무슨 말일까요 도대체? 모형을 중심으로 모형 밖에서 들어오는 것은 외생이야. 정부 정책이라는 건 처음에 없어. 정부가 소비자와 생산자만 있지. 근데 모형 밖에서 들어왔어. 걔가 외생 변수예요. 그리고 모형 내에서 결정되는 걸 이걸 뭐라고 한다고? 내생 변수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생 변수. 오늘 경제 수학에 대해서 엄청 많이 한 거예요, 여러분. 많이 한 거야. 자, 그렇게 오늘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시 10분까지 할 거고요. 항상 중간에 두 번 쉬겠습니다. 두 번 쉬고, 첫 시간이 좀 길어지면 두 번째 시간 좀 짧게 해서 뭐 이렇게 하여튼 두 번 반드시 쉴 거고, 조교는 그거 얘기해 주세요. 안 쉰다. 쉴 때가 됐는데 뭐 하나 던지면 아프려나? 꼭 얘기를 해주세요. 그렇게 하고 1시 40분부터잖아요. 1시 40분부터 10분 동안 쪽지 시험 보고
그 다음에 10분은 뭐 쉬고, 쪽지 시험 보고 10분 뭐 걷고 이런 거 해야 되니까 10분 쉬고, 그 다음에 2시부터 하고, 시간을 5시 10분에는 안 끝날 것 같아요. 5시 20분 정도의 생각을, 10분, 20분 정도를 생각해 주세요. 이렇게. 제가 저녁 수업이 있으면 일찍 끝나겠지만, 저녁 수업이 없어. 할 일이 없어. 미안해요. 네. 아직까지 표정들이 별로 많이 안 풀어져 있는데, 그놈한 표정 짓고 있으려고 해봐야 며칠 안 가.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